감정, 다양성, 공존의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서 추천한 책들 가운데 첫 번째 범주인 주체성의 책 12권을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인물이나 서사가 있는 이런 작품들이 주체성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순서가 주체성 범주의 책을 읽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을 2권 준비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수업의 저자 서현주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책은 잘 돼가십니까? 새 책이요? 네. 제 준비 거요. 중이시죠? 준비 중. 아직 안 쓰셨는데 네. 마음만 준비 중이고 마감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마감을 이미 넘겼죠. 몇 번째 넘기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시지 말고 올해는 꼭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새 책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네. 주체성 질문은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인물의 개성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결정되지는 않나요? 이렇게 3개의 질문을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이런 질문에 걸맞는 책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 오늘은 좀 특별한 책 2권이죠, 선생님? 네. 오늘은 비평집. 맞습니다. 네, 2권이 됐네요. 네, 지금까지 시집도 소개했고 또 그림책, 소설, 논픽션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드디어 비평집이 등장했습니다. 네. 성인 도서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추천하는 책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책은 어린이는 멀리 간다입니다. 어린이는 멀리 간다. 김지은 글 창비에서 나왔고요. 작년에 202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한국 에세이로 분류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평 좀 읽어주세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전하고 정확히 대변하는 아동문학 평론가 김지은은 어린이가 세계와 투쟁하며 성장하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힘주어 이야기한다. 어린이는 어른이 잃어버린 낙원이나 순정한 천사들의 고향 같은 존재라서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 어른들이 어떠한 책임과 윤리를 가져야 할지를 풍부한 사례와 날카로운 통찰로 일깨워준다. 어른보다 더 멀리 갈 존재들인 어린이의 관점을 배우고 존중할 때 성인, 남성, 비장애인 중심적인 지금의 세계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네, 성인, 남성, 비장애인 중심적인 지금의 세계가 변화하는 데 기여할 만한 그런 비평집입니다. 네. 김지은 평론가는 워낙 오랫동안 비평 활동을 해왔고 또 서울예대 문예학부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창비 어린이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평론집으로는 거짓말하는 어른, 어린이 세 번째 사람을 썼고요. 또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이토록 다정한 그림책 등 많은 작품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외서들, 그림책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비평집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인상적인 비평들을 각자 좀 꼽아와서 그걸 하나씩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제 이야기 시작할 때 일단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야말로 어린이는 멀리 간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봤더니 평론가가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집에 갔다 이제 오는 길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기차역에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강아지는 멀리 갈 사람 아니냐. 가다가 출출하면 이것저것 꺼내서 먹고 먼 길 가려면 속이 든든해야 하니라. 할미 걱정은 말고 우리 강아지 서울 가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분위기가 안 나게 읽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졌거든요. 내 할머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할머니가 너는 우리 강아지는 멀리 갈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김지은 평론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도착한 곳이 어느 아득한 미래 세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린이는 귀하다. 오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매순간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부터 어린이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어린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책은 칼럼을 쓰셨던 것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서 엮은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어린이라는 말이 이 책에 몇 번이나 나올거나 궁금하긴 했어요. 한번 세어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챌린지로. 요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죠? 네, 네. 그거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는 멀리 간다를 구성을 보면은 1부가 안 보여요. 2부가 읽는 미래가 있는 미래다. 왜 이렇게 못 읽죠, 제가? 2부가 읽는 미래가 있는 미래다. 3부는 눈을 감고 쓰는 용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리하게 표제작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부제작이라고 그러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66쪽인데요. 안 보여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여요는 뭐가 안 보인다는 건가? 그걸 읽어봤더니 어린이의 몸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출생률이 0.79, 서울은 0.59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눈에 어린이 자체가 작아서 눈에 또 안 띄지만 워낙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어린이 보는 게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냐면 약해 보이는 소수 아시죠? 0.5184, 뭐 16, 뭐 이렇게 수학에서 말한 소수. 그 소수, 네. 예, 그런 소수죠. 약해 보이는 소수가 큰 힘을 만들어내듯 어린이는 서로 힘을 모아 자신들의 작은 몸을 지킨다.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와 유찬이법, 민식이법, 나영이법, 한음이법은 모두 어린이의 희생으로 만들어져 다음에 올 어린이를 지키는 법의 이름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그 김지은 평론가의 그 평론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이렇게 물론 문학 자체 뭐 글과 서사나 인물이나 이거에 이제 문학적인 그 내적 비평도 좋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을 항상 놓치지 않는 부분 전 이런 게 항상 좋았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그렇게 물론 이게 칼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평론집은 그렇게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인 어린이 또 마이너인 어린이가 줄어들고 사라지더니 작은 점이 되고 마침내 일도 안 되는 어린이가 우리 사회를 향해 무언가를 외친다. 음소거를 하지 말고 귀를 열어보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작아서가 아니고 어른들이 귀를 열고 어린이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비평문이었습니다. 네. 네. 이때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선언했던 것 100주년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고찰, 네. 어린이란 단어라든지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아마 화두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기환님의 동시 소수의 힘에서 네. 그 언어 유희인 거죠. 이 수학적 소수와 진짜 실제로 적은 수인 네. 이것도 같은 소수자가 그 수학 같은 뜻인가? 갑자기? 은유한 거죠. 아니 은유죠? 그렇지 않죠. 않죠. 마이너리티니까 그건 그렇죠. 수학의 네. 소수랑은 다른데 언어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어떤 연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시도 굉장히 진짜 네, 뭐랄까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발상을 하신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또 항상 출생률을 숫자로 표시하는 사회 이것도 저는 그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 출생률 반등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약간 뭔가 주식 반등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약간 너무 물리적으로, 네, 예, 어색하고 물질적으로만 어, 받아들이죠. 막 전년도보다 대폭 늘었다. 그래서 어. 뭔가 이게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보면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 그렇죠. 1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0. 뭐 몇에서 0.7 됐나? 0.1도 안 오른 것 같던데. 하여간 왜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계속 떨어지던 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꺾였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선 그렇게 쓰고 싶었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 안 보여요 편에는 그 시와 함께 류재양의 동화 우리에게 펭귄이란 우리 또 선정했던 그것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표 아주 명문장 있죠. 적당히 꾸며내면요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 주인공 어린이 말하는 부분 이렇게 어린이는 판촉 스티커나 보정용 필터가 아니며 순진무구한 영혼도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출생률 어린이를 볼 때 그렇게 숫자로 그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인 존재로 구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숫자로 뭉뚱그려서 보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가 보이질 않아. 그냥 덩어리져 가지고. 근데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한 명 한 명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 안 보여요라는 글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무슨 법 이런 것도 네네.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의 너무 슬픈 사고나 희생이 있어서 그 이후에 특별법으로 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게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지은 작가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자본주의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린이의 안전은 그러니까 돈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말랑하면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시지만 그 안에 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주장이 늘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게 듣는 사람으로서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논리 속으로 우리는 쏙 들어가서 맞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빼놨는데 김지은 평론가가 저희 다음 북클럽 멤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론집을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책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론집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평론입니다. 네. 저희가 좀 내용을 맞아요.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다음 그 아. 칼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126쪽에 읽는 미래가 있는 미래다. 저는 또 요거를 지금 페이지 순서대로 한번 선생님이 골라오신 글하고 제가 골라온 걸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동화책 읽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그 김지은 평론가가 처음 그 신인 작가였을 때 이야기를 좀 풀면서 책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비평이에요. 근데 이제 백희나 작가를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이 어린 시절 학교를 좋아하게 된 최초의 순간으로 내 몸에 꼭 맞는 책상과 걸상에 앉았을 때를 꼽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도 맞아 나도 이런 게 있었어. 그럴 때 굉장히 책과 어떤 이런 게 나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게 됐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백희나 작가도 그랬다라는 이야기 중에 나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김지은 평론가가 많은 외국 그 작가들을 만나는데 존 클라센이 방문했을 때 그 존 클라센의 그 친구가 절친이 맥바넷이라고 해요. 근데 공동 작업도 많이 하고 우정이 깊은 관계인데 두 사람이 긴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책이 있는 곳에 먼저 발을 디디고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라. 정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나랑 같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뭔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 칼럼에서 이 칼럼의 제목이 읽는 미래가 있는 미래다라고 했는데 예. 그 책 읽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밝혀주는 그런 비평문이었습니다. 백희나 작가님의 말씀도 네, 역시 이런 감수성이 그렇죠. 풍부하시구나. 저는 그 이런 순간- 생각 해본 적 그 없거든요. 순간을 착 포착해낸다는 네, 게 내 그 어린 몸에 나이에 꼭 맞는 그렇죠. 역시 이런 그림책 작가. 네, 그래서 이 백희나 작가님뿐만 아니라 김진 선생님도 어. 그런 늘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신이 어린이였던 시절을 잊지 않고 이 평론집에서도 꾸준히 나와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그런 어린이 시절을 잊지 않는다는 그 어른의
많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작품을 내고 꾸준히 맞아요. 보살피고 그 감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많이들 잊고 사시죠. 네. 비평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인데 책은 균열 속에서 삶을 지지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앞에 책을 놓아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다. 읽지 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한번 뒤집은 그런 표현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골랐고 선생님 또 제가 그러면 네, 좀 한번. 좋았던 부분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너무나 많지만 175쪽 올라오셨네요. 네, 그거 한번 봐볼게요. 네. 175쪽에 토끼풀 꽂히기는 언제나 5시 10분이라는 네. 제목의 이야기예요. 네, 1979년에 발표된 오정희의 소설 비어있는 들에는 토끼풀꽃 시계를 차고 노는 아이에게 엄마가 시간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몇 시예요? 그러자 아이는 손목을 들여다보면서 자신 있게 5시 10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계속 물어도 똑같이 말을 했대요. 이거 어떤 시간일까? 1979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만사 제쳐놓고 텔레비전 앞에 매달리는 초능력의 로봇 만화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 그러니까 평일에 5시 10분이면은 어린이 만화가 하는 타임이죠. 저도 80년대생으로서 이런 추억이 있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맞다. 5시 10분이라는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했지만 그 오후 어스름 엄마께서 밥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 아마 이 시간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어머님들이 밥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애들이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TV 앞에 보고 있어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어른들은 뉴스를 보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은 아마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 없어졌죠. 그 시간대에 EBS만 있습니다. EBS는 여전히 하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딩동댕 유치원 이런 거 지금도 하나요, 선생님?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통의 프로그램 이런 거. 네, 아침에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지상파가 모두가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경쟁 있었잖아요. 네, 어디 6시면은 다 네.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모든 방송국이.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도 아침에 맞아요. 만화 디즈니 만화 맞아요. 수입해서 하고. 저 그 세대라서 디즈니 만화 동산 세대여가지고 그때만 8시 반인가요? 꽤 일찍이었는데 그럼 또 어른들이 싫어하시죠. 더 자야지. 아침부터 일찍.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어떡해요? 그래도 그거 꼭 봐야지. 네.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일요일에 오후 1시에 KBS 1에서 영심이 달려라 하니 등을 틀어줬던 기억이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군요.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동화 소설에서 이 네. 배경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의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지, 그러니까 어린이의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길고 뭐 이런 얘기, 여기 TV 유치원, 딩동댕 유치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한테 좀 그 적당한 뭐 시간, 적당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근데 실은 요즘 어린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TV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고 늘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상시 대기 그렇죠. 24시간 가능한 시대이기 태블릿을 때문에 그냥 앞에다가 유튜브, 네, 뭐 보여주는 넷플릭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게 좀 싫거든요. 애들이 너무나 자극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거의 그 아이들도 도파민 중독이지. 네. 음, 그래서 저도 그게 그게 너무 걱정이네요. 안타까워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삶에 그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이유가 그걸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름의 루틴 이런 게 네.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은 맞아요. 사실 그런 학원을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하신 루틴이 그때는 전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돌아갔잖아요.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웃기긴 어쨌든 하죠. 근데 오히려 훨씬 건강한 거죠. 저도 성장에는. 그게 예전에는 너무 막 전체주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또 지금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도파민 노출 시대이기 때문에 양극단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어떤 극단이 나은 것인가를 자꾸만 고민하게 되고 얼마나 심각한지 좀
네, 예, 저는 읽기 거기 좀 김에- 확장해서 이걸 좀 읽어봤고요. 네. 또 두 번째로 네.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곳이 194쪽이네요. 네, 194쪽 고요라는 위대한 유산이네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나 봐요. 네. 요즘에 옛날에는 그 어떤 여기서 창작 동요제 수상곡인 노을이라는 노래가 이 노래 나오는데 아주 좋죠. 그 가을 바람이 머무르고 지나가는 풍경과 허수아비가 들판에 멋지죠. 넉넉하게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 요즘 아이들도 동요를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돌 정말 그래서 대중음악 듣죠. 네, 대중화 많이 듣고 근데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네. 그 유아 시기에 딱 동요를 들려주기에 그 골든 타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음악을 플레이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좋아하는 이런 노을 같은 네. 상상력과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 동요를 틀었을 때 제가 엄마로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데 이 주제가 맞닿아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전자 미디 소리로 가는 거. 간주가 배경이 되는 그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뭔지 엄청 알겠어.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옛날 엄마들이 들려주던 테이프나 CD에는 그걸 녹음해가지고 네. 실제 악기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동요들은 다 그 미디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전자 소리가 전 너무 싫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아, 네, 알겠어요. 동요를 최근에 좀 안 듣긴 했지만 어떤 음악인지 왜 그런 생각을 하신지 알 것 네. 같아요. 제가 오늘의 어린이책 초기에 음악 삽입할 때 동요 좀 찾아서 막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 저희 네. 예, 초기에 혼자 할 때. 그래서 그 MBC 창작동요제 수상곡들 초반에 많이 찾아서 넣었어요. 네. 옛날 것들. 노을도 넣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기 표현된 것들.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소리가 필요한가? 너무 소리 과잉의 시대이다. 네. 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청각이 예민한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공감이 됐고 이제 아이들이 이 옛날 그 동요에 있던 뭐 엿장수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가게 아줌마가 동전을 세는 소리 이런 가사가 나왔던 그건 다 사라졌고 그 대신 신경을 자극해야 하는 새로운 알림음들, 곧바로 확인해야 하는 문자, 메일 수신, 교통수단 안내방송, 재난문자 경고음이 쉼없이 울린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결국에는 우리 평론가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세계가 지금 너무나 시끄럽다. 정작 들어야 할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로부터 소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고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논의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뇌가 이 맞아.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초과근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조용해야 한다라는 것.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침 시간에는 독서, 무조건 독서. 아니면 제가 준비한 학습지, 지겨운 조용하게. 한자 쓰기라든지 이런 걸 막 시켰어요. 근데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애들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조용함 속에서 정말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나는 것을 또 경험해 보면 그 갑자기 그 한 3, 40명이 싹 몰입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어느 순간 거기에 고요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계속 시끄러우면 애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 야들아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종을 땡 쳐야 되고 아니면 막대기로 책상을 탁탁탁탁 두드려야만 애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조용한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작게 말해도 더 잘 들리고 서로한테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고요를 물려줄 방법 우리가 고민해보자. 도서관을 갔으면 좋겠다. 공원에 갔으면 좋겠다. 침묵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저는 이 글이 좋네요. 너무나 네. 좋았습니다. 침묵한다는 건 어린이가 스스로 도달하기엔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그들을 더 넉넉한 고요 속에서 키울 수 있다. 우리 모두 고요를 물려줄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네. 이것도 역시 부제로 선택된 눈을 감고 쓰는 용기라는 건데요. 이건 100일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쪽이죠, 선생님? 이거는 160쪽. 네.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침묵에 대한 얘기라면은 지금 뭐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어린이 자체에 대한 얘기, 어린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 또 침묵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왜 의미 있고 좋은가? 글쓰기 심사를 많이 가시는데 김지은 평론가가 그 100일장 그 심사를 가서 아이들이 글 쓰는 모습을 볼 때의 어떤 느낌, 소회를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글을 쓰는 일은 눈을 감는 일과 비슷하다. 고요해서 한 발 더 나아간 전 경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요한 다음에라야 사실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은 눈을 감는 일과 비슷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아픔과 슬픔은 눈을 감았을 때 더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에게도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가 더욱 펑펑 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 감는 마음으로 아픔을 품고 글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글과 책은 그렇게 우리의 용감한 친구가 된다. 오늘도 눈을 감고 쓰는 용기를 내어보자. 글쓰기는 가장 용맹한 연대다. 선생님 다음 작품 꼭 쓰십시오. 이게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잘 담아서 이렇게 진솔하게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그걸 어린이가 글 쓰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쓰는 용기라고 표현했던 게 그 포착이 정말 시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그 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성평등 독후감 대회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냥 워드로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원고지의 글쓰기를 아이들이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원고지에 연필로 그래서 맞습니다. 틀리면 이렇게 지우고 이런 식으로 원고지 열매를 자기 생각과 주제를 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훈련을 그런 경험을 훈련이 아니고 경험을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글 쓴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게 뭐랄까 요즘은 SNS에 너무 짧은 글들이 너무 그 어떤 맞아요. 단발마 같은 글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네. 피곤하게 하는 그런 거에 애들도 일찍 중독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써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기억과 그다음에 글 쓰는 어린이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그래서 아주 좋았던 다 좋지만 사실 아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할 때 이 평론집은 아무데나 펴도 다 너무 주옥 같다 그러셨거든요. 사실 그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평론집. 맞습니다. 네. 창비에서 작년에 나왔던 김지은 평론가의 어린이는 멀리 간다.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도 이제 서평, 비평집이네요. 읽기와 흔들기입니다. 읽기와 흔들기, 부제로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을 위하여라고 붙어 있고요. 오세란 선생님이 작업을 하셨고 창비에서 나온 서평집입니다. 아까는 같은 비평집인데 에세이로 분류됐고 이것은 서평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이는 멀리 간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라든지 또 사회 현상이라든지 또 작품들 어린이 책도 좋고 성인 책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작가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주제로 도달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런 비평이라고 한다면 읽기와 흔들기는 어떻게 보면 한 작품을 분석한 서평집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쪽에 필요인가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부제가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책에 대한 서평 제가 읽어볼게요. 네. 2020년대 아동 청소년 문학의 성취를 짚어낸 평론집으로 어린이 청소년 문학 전문 잡지 창비 어린이 편집위원 오세란의 최신 비평들을 모았다. 동화와 동시, 그림책, 그래픽 노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이 지닌 문학적 실험과 시대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4부로 나뉜 책은 문학 속에서 재현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어린이의 기쁨과 슬픔이 서사화되는 방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어린이의 언어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비평의 언어로 새롭게 접근했다. 단지 작품을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읽기를 통해 그동안 믿던 세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원하는 평론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창작 아동 청소년 문학을 다룬 평론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소수자 문학에 대한 비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작품을 둘러싼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 오세란 평론가는 주로 지금 청소년 문학 비평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심리학 전공하신 선생님이고 또 청소년 소설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 받으셨네요. 그리고 2002년부터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활동했고요. 창비 어린이에서 신인 평론상 받으면서 평론 활동 시작한 비평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이 젠더나 소수자 관련된 비평을 많이 하신 걸로 최근에는 저희에게 많이 또 친숙한 그런 비평가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비평문 좀 발췌해서 좀 찾아볼까요? 네. 네. 읽기와 흔들기.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이런 건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들어가기에 보면 알죠. 첫 번째 그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셨어요.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의 주제로 세상을 정리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규칙과 관념에 질문을 던지며 독자가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든다.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흔들리는 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읽기는 어떻게 보면 인풋이잖아요. 그 인풋만 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세계가 한번 흔들리는 게 문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읽기와 흔들기로 지으신 게 아닌가 보면서 이 부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책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고쳐 앉게 만드는 책이다. 뭐 이런 말씀도 또 떠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고 이런 흔들림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제일 흔들렸던 책은 중학교 때 참 많지만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좋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중학교 때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선생의 작품을 네, 읽고 진짜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문체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문체랑 완전히 달랐어요. 굉장한 건조체고 그 전까지는 문장은 조금 이쁘게 쓰는 거가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형용사, 부사, 다채롭게 네. 어휘를 많이 쓰는 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건조하게 쓰지만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문장이 나한테 주는 충격이 컸고 두 번째는 그 소재.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내가 안 보이는 사람들. 네.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글을 쓸 때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소수자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튼 선생님은 어떤 책 있으세요? 절 공격하셨으니까. 저도 흔들린 지금 경험. 흔들린 경험. 네. 갑자기 제가 또- 너무 센 책을 말씀드렸죠. 네. 난수공을 이길 만한 책은 네, 없습니다. 없을 것. 제가 네. 졌습니다 지금. 그게 제가 중학교 때니까 진짜 오래전에 읽은 건데 아직까지도 저는 누가 뭐 좋아하는 책을 말해봐 그러면은 그 책을 그냥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또 김현이라는 걸출한 비평가가 있었거든요. 서울대 불문과 교수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네. 근데 그분의 비평도 저한테 그건 좀 나이 들어서 대학 때 읽은 건데 비평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또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평은 그냥 저는 좀 건방지게 작가가 되려고 하였으나 소설가가 되려고 하였으나 좀 창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비평을 한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장르가 맞구나라는 거를 어마어마한 글을 쓰시더라고요. 비평을. 그래서 막 아. 너무 감동해서 그분의 비평문 한 굉장히 많았는데 비평집에 그거를 다 읽었던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누렇게 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애책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난소공 다음엔 아마 김연의 작품인 거. 그 사이사이에 뭐 많은 다질구리한 책들을 읽었지만 저는 그렇게 흔들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합니까? 흔들리기만 할 뿐. 아, 네. 네. 흔들렸다는 자체가 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저는 참 좋았어요. 저도요. 네, 읽기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한 세계를 한 마음을 좀 흔들어줘야지 책을 읽은 보람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SNS와 이 미디어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마음에 진짜 울림이 없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시간을 버렸다. 그렇죠. 차라리 유튜브를 볼 걸. 그렇네요. 흔들리게 하지 못하는 책은 유튜브보다 못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한 책들은 다 이렇게 흔드는 책들이라는 거. 그렇네요. 네,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이 읽기와 흔들기에서 소개한 책들이 네. 또 저희가 다음 북클럽이 좋아하는 책들도 많았죠. 상당수 뭐 거의 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 이 책 우리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 평론가 선생님도 이거를 하셨구나.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베프 소개했던 그 자신을 돌보는 마음인가 뭐 그런 아니구나. 때로는 단순함이 해결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지안의 오늘부터 베프 소개하셨거든요. 네. 여기 진짜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그 뭐랄까 허를 찌르는 어른들하고 다른 방식, 맞아요. 예 그런 게 뭔가 울림을 주죠. 네. 예, 흔들어 주죠. 맞아요. 진짜 이 작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이 생각하는 어떤 뭐 갈등의 해결 방식이나 고민을 뭐 어떻게 하는 태도 이런 것보다도 진짜 딱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할까요? 어린이만의 단순하지만 직진하는 것, 네. 애두르지 않는 것, 맞아요. 그게 갖는 힘이 있다는 거를 네. 이 작품에서도 저도 느꼈어요. 음. 선생님은 어떤 작품 꼽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77쪽에 네. 어린이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네. 제목의 네. 비평이고 네. 이때 다룬 작품은 유은실 작가님의 동화 나는 따로 할 거야.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나도 예민할 거야, 나도 편식할 거야, 뭐 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뭐- 참 좋아했던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예민할 거야 해서 우리가 이런 동화에서 보통 편식하는 애가 뭐 예를 들어서 편식을 했는데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되고 깨달아서 편식을 안 하게 되었어요. 이런 교훈적인 동화가 아니라 그렇지. 잘 먹는 애가 주인공이고 그치. 오히려 거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잘 먹는 건 장점인데 장점에서 오는 결핍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또 어린이다운 질투심. 네. 네. 오빠는 잘 안 먹으니까 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침대방에서 자게 해주고 하니까 우리 주인공 정이가 나는 침대에서 못 잘 거야. 나는 맨날 순할 거야. 맨날 아무 데서 잘 거야. 이런 게 정말 형제끼리는 또 그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죠. 저러네. 같이 하지만 자라기 때문에 일상에서 더 많이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사소한 거에서 섭섭하고 질투도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다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어른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아, 쟤는 원래 안 먹는 애니까 한 번 잘 먹으면 어머 잘 먹는다. 그리고 얘는 맨날 잘 먹는 애니까 한 번 안 먹으면 또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그런 어린이의 마음 이런 맞아요. 게 또 되게 음. 이 작품도 되게 좋았고 이걸 또 잘 다뤄주신 이 비평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선생님이 표시해 놓으신 거 보니까 215쪽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어린이들에도 책갈피를 해놓으셨네요. 아, 네. 강인송의 알로아 파를 비평한 서평입니다. 네, 어린이와 놀이를 빼놓을 수는 없죠.
어린이는 놀아야 하죠.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또 많이 놀 줄을 모른다는 건 저는 한 10년 전부터 느꼈는데 또 담임교사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운동장 가서 뭐 제가 준비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5분, 10분. 그러면 얘들아 재밌게 놀아. 자유시간이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처음에 와 자유시간이다. 좋아해요. 근데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와요. 선생님 뭐 하고 놀아요? 선생님 왜? 짜주세요. 어머나. 규칙 그거 놀이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원래 놀이는 아이들끼리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안 그런가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저는 그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충격입니다. 왜냐면 저는 어린이 시절에 담임 선생님께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유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했던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커트 당했죠. 그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주도했던 어린이로서 그러셨을 것 같아. 네, 자유시간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금방 또 수긍은 해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그때부터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걔네가 이제 Z세대인데 이제 뭐 하고 놀지 놀아본 적이 없는 거야. 네. 그 저기 동네 놀이터에서 뭐 골목에서 저는 이제 골목에서 논 세대이기 때문에 골목에만 나온 어디선가 애들이 우글우글 나와가지고 뭐라도 막 다 하고 언제나 놀았는데 그러니까요.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못 그런다. 맞아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놀이- 자유놀이가 참 중요한데. 놀이도 어떤 과외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건가요? 그런 셈이죠. 좀 주입식, 학습식 혹은 뭐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놀이센터 가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만 놀아서 뭔가 자유롭게 놀이한다는 것을 네. 모르나? 그런 생각도 것도 있는 드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음.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한 거죠. 이렇게 아. 지금부터 자 5분부터 뭘 하고 이런 어른의 지시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저도 안타까웠죠. 그 아이들은 뭐 잘 컸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전 시인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어린이가 놀 시간을 찾으려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학원 가는 어떤 틈새에 뭐 10분인가 뭐 그 짧은 시간 동안 놀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시를 쓴 게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앙증맞기도 하면서 너무 측은했었는데 그렇게 놀 시간이 없으니 놀 방법을 아이들이 배울 그쵸.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게 되고 그게 실패도 해보고 많은 시간 동안 네. 한 뭐 두어 시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작품에서도 놀이 그다음에 춤 뭐 춤추는 그런 동아리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하여튼 요즘 어린이들이 노는 것 플러스 그 대근육을 발달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몸을 좀 조율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작품이 저는 또 되게 와닿고 요즘 어린이들도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또 요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셨네요. 작품 속 등장인물들처럼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 놀 줄 아는 어린이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렵다.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 만들어진 놀이시설에서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쩌면 어린이들을 자발적으로 놀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놀이를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동화를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마무리하셨네요. 저희 얘기하고 같은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꼽아온 게 있는데 슬기로운 병원 생활 225쪽인데요. 조리의 4 곱하기 4의 세계. 이번에 저희가 추천했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른- 재미있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또 거의 뭐 첫 손가락 안에 네. 꼽을 만한 그런 책이고 29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대상 수상작이에요. 친구들이 병원에 오래 장기 입원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어떤 세상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도 재밌게 보셨죠?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학교에 있을 때 이런 어린이들이 이제 학년에 뭐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출석부 학정에는 있는 아이들. 근데 이제 장기 병원 입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거 온라인으로 학습하게끔 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친구들의 일상은 이럴 수 있겠구나. 저도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인데 맞죠. 그래서 그 어린이가 학교에 있든 병원에 있든 그 공간 자체가 어린이한테는 하나의 우주고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아픈 아이를 또 그렇게 타자화하거나 그런 어떤 편견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체성 있는 어린이로 그린 이 작품이 참 네. 멋지고 네. 여기에는 보면은 책이 병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모티브가 돼서 두 친구가 만나잖아요. 네. 그 만나는 과정도 되게 재밌고 또 누웠을 때 이 4 곱하기 4가 그 환자가 누웠을 때 병원 천장에 그 판넬 하얀색 판넬이 가로 세로 4개다.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따와서 이 둘이 빙고판으로 글자 맞추기라고 그래야 되나? 게임이라고 그래야 네, 되나? 그렇죠. 예. 빙고놀이. 네, 맞아요. 빙고놀이 그런 걸 하는 그거를 또 이제 4 곱하기 4의 세계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워서 그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 굉장히 처량한 일이지만 또 이게 또 놀이의 어떤 소재가 되는 이런 설정도 굉장히 재치 그러니까요.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 여기 나오는 또 어른들도 다 좀 멋지죠. 네. 멋지고 또 결말이 좀 아슬아슬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여운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기대를 조금 갖게 하는. 예,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뭐 무지성 해피엔딩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진짜 현실적인 것 같고 네. 또 이런 이 동화 작가님이 진짜 아이들이 사실은 빙고 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클래식이고 언제나 늘 해도 스테디셀러이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다 캐치하신 부분이 음, 정말 멋진 작품이었다. 네. 나중에 또 다시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볼 기회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 곱하기 4의 세계는 저희가 올해 선정한 작품이라. 그래서 오세환 선생은 제가로에게 4 곱하기 4의 세계는 병원이라는 좁은 장소가 아니라 그가 마주한 온 우주였고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우정과 사랑, 기쁨과 추억을 얻었다. 어른인 나는 그런 어린이가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 저도 배우고 싶네요.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한 서평을 읽어봤습니다. 서평 쓰는 게 선생님도 우리도 몇 번 쓰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의 어떤 핵심을 얘기하되 또 너무 이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가려야 하고 또 의미도 부여해야 되고 네, 내 경험도 끌어와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좀 비평하는 일들이 진짜 쉽지 않으시겠다 네, 생각 진짜 그렇네요. 듭니다. 오늘 2권을 읽었는데 또 김지은 선생님 책은 나를 화자를 끌어온 측면에서 좀 에세이로 분류가 된 것 같고 네. 이 또 비평집은 정말 작품 그 자체로 보시는 그런 관찰자적인 태도 네,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각종 그 스타일이 다른 2권의 비평집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 실렸던 주체성 범주 책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화, 동시, 그림책, 평론, 논픽션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다음 할 주제가 선생님 뭐죠? 우리가 이제 다음은 이제 몸에 의해 범주로 넘어가서요. 저희가 여기서 선정한 책들 네,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몸의 이해로 넘어가는 이제 다음 범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서현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의 어린이 책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